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이금미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그렇죠. 때문에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올해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세가 있으면서 중환자도 많이 늘고 사망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 보완 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 국민들은 개개인이 건강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끼시고 네. 그리고 손소독 잘 하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고 습도도 잘 맞추시면 호흡기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면역력 증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숙면과 휴식을 자주 취하셔서 좀 스트레스를 줄여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저희가 이 코로나 위기에서 모두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도 파이팅입니다. 방역 수치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잠도 푹 자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늘어나면서 새해에는 3대 거짓말을 합니다. 3대 거짓말? 뭔지 알아요? 금연, 금주, 다이어트. 아. 이게 어느 순간 그렇죠. 갑자기 거짓말이 되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거 지금 배가 비춰지면 안 될 텐데 내장 비만 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병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실제로 이 비만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보통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하고 나시면 보통 검사상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 이게 비만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만 관리를 위해서 이제 비만 클리닉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은 이제 미용상의 문제로 또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방금 이제 미용상의 문제로 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 비만까지는 아닌데 그냥 살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도 비만이거나 비만하면서 합병증에 동반된 이런 환자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간혹 그런 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약 23%가 체중 증가라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4명이 평균 3kg 증가했다는데요. 일상생활 활동량은 감소하고 배달 음식 의존도는 점점 더 커지고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비만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암 등 대사질환뿐 아니라 관절염, 수면 무호흡증 등은 비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이쯤 되면 왜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지 알겠죠? 2022년 새해 비만으로부터 탈출하는 법 바로 지금 알아볼까요? 사실 비만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몸집이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 단순히 체중이 과다하게 많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조직 안에 지방이 과다하게 많을 때 우리가 비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비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른 체형 중에서도 이제 비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혹시나 네. 저희 중에 아니면 우리 감독님들을 포함해서 교수님께서 눈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이분은 좀 비만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 둘, 셋. 제가 외형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제가 진료를 조금 해보면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른 비만인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 자주 반복하시지만 거의 운동은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해 보면 마른 비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철원 씨를 계속 쳐다보고 말씀을 그러니까 어쩐지 이렇게 아니시더라고요. 눈빛이 저한테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뭔가 핑계를 대고 싶지만 밤에 그렇게 자꾸 먹는 게 당겨요. 11시 되면은 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비만으로 좀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우리나라의 지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자료 결과를 보면요, 가장 최근 자료가 전 인구의 지금 한 35.7%가 비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각각 보면 남자의 경우는 45%, 여자는 26%가 비만 인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높아서 좀 걱정이고 사실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겉으로 봤을 때 비만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좀 누가 비만인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땐 그냥 통통하다 귀엽다 싶은데 아니야 난 비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는 비만도를 평가할 때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체질량 지수라는 것인데요. 체질량 지수는 우리 그 신장을 그 미터 단위로 측정한 제곱의 값을 킬로그램으로 측정한 체중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질량 지수를 구해서 보통 우리가 25가 넘으면 비만, 그다음 30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좀 2단계 비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씨름 선수나 이런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체질량 지수가 실제로 높습니다. 높지만 실제로 비만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른 비만인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병원에서 이제 체성분 분석기를 보통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체지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보통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검사법은 주로 이제 우리 조직이 전기 저항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여자들은 보통 체지방이 많습니다, 남자보다. 그래서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 체지방이 30% 이상 차지하면 비만,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25%가 넘으면 비만. 이렇게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하러 동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잴 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재는 것과 네. 병원에서 재는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디가 정확한가요? 덜 네. 나가는 곳. 와우. 네, 그 헬스클럽에 가면 체성 분석기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체성분 분석 검사는 이제 제조회사마다 재현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현성이 가장 좋은 그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정확한 조금 더 체질량 지수가 정확할 수 나오겠네요. 있죠. 네.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로도 많이 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 그냥 믿으면 안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네,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정확하다고 보긴 힘들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믿기 힘들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마른 비만이 더 문제라고들 합니다. 네. 어떤 경우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일반 비만만큼 이게 위험한 건지도 알고 싶네요. 네, 그 주위에 보면 보기에는 날씬하고 또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보면 정상인데도 우리가 체성 분석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률이 높은 그런 비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평소에 다이어트를 주로 많이 하고 단식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전혀 이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저희가 체중이 빠질 때는 이제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그러다 다시 정상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지방으로 대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근육량은 자꾸 줄고 체지방량은 늘어서 이렇게 비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대사율은 자꾸 줄어들어서 이제 체중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유 없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씬 비만도 건강 위험도는 비만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치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치료할 때는 조금 더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보다는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꼭 저랑 같아요. 늘 뭔가 진짜 피곤하고 겉으로는 되게 좀 제가 날씬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자꾸 이 배에만 모든 영양이 막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막 꼬집어 보기도 하는데 진짜 이게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냥 외관상 봤을 때 이거 복부 비만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건데요. 허리둘레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이제 어깨 넓이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서 갈비뼈 맨 아래 부분하고 그다음 네. 골반뼈의 가장 높은 부위 그 중간을 이렇게 줄자로 재게 됩니다. 네. 숨을 확 들이쉬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숨을 가볍게 내쉰 상태로 그 중간 부위를 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이 허리 둘레가 90cm가 넘으면 복부 비만, 여자의 경우에는 85cm가 넘으면 복부 비만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빈속에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한 끼라도 먹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저는 허리둘레 빈손하고 같은 싶은데. 경우에는 사실 식사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어떻게 측정하라는 이런 건 없는데요. 보통 체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딱 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게 체중도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측정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20대 초반만 해도 전혀 뭐 다이어트 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배에 자꾸 이게 살이 쪄요. 듣기로는 이제 내장 지방이 있으면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이게 내장 지방이 더 많은 건가요? 허리둘레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모두 다 내장 지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이게 내장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니면 피하 지방이 주로 많은지 보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CT나 MRI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배꼽 주위 아니면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요 주사위에 원커트 필름을 찍어서 내장 지방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방제곱센티미터 이상 되면 우리가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이 있으면 저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병, 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이 동반될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허리둘레는 많지만 저희가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 해보면 아주 검사가 깨끗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T 같은 걸 찍어보면 내장 지방이 거의 없고 피하 지방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동일하게 복부만 있지만 아까 내장 지방이 주로 많은 분들보다는 건강 위험도가 조금 낮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저희가 대사적으로 뭐 헬시, 건강한 비만, 그다음에 대사적으로 난헬시 오베시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병원에도 이제 비만 클리닉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비만 진료실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이제 체중 관리도 해보시고 하시는데 하다가 잘 안 되시는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검진해 보니까 다른 이상이 있는데 담당 선생님, 주치 선생님이 살을 빼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비만 클리닉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죠. 저희들은. 그래요. 여러 가지 그 비만 환자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 보통 비만하면 이제 소아 비만이라든가 산후 비만, 성인 비만 등등해서 다양한 그런 그 비만 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어떤 환자들마다 특징이 있나요? 소아비만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치료가 힘들긴 합니다. 그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집에서 딱 차려줘도 나가서 막 사 먹어버리고 이러면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많이 힘들고요. 그다음 산후비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사실 우리가 체중을 무조건 뭐 젊은 사람처럼 아주 뭐 식단 조절 철저히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건강 상태에 맞추어서 식단 관리를 하고 활동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굳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네.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비만이 있다면 네.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소아비만이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소아들은 소아비만인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성인비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젊은 나이에 성인병이 많이 동반됩니다. 요즘 제 진료실에도 보면 거의 20대, 30대 당뇨병이 오거나 지방간이 오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벌써부터 이제 약을 막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소아비만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연령대별로 비만 유병률을 보면 특히나 이제 20, 30대의 고도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소아비만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아 비만 들으니까 저도 6살 또 아들이 있잖아요. 네. 왠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진짜 기분이 드네요. 근데 비만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다는 건 치료 방법들도 있다는 건데 비만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보통 비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2차적인 원인 비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약제를 오래 복용하시거나 이렇게 생긴 2차적인 비만은 별로 많지 않아서 대부분은 내가 소모하는 에너지 소모량보다 섭취량이 많아서 생기는 1차성 비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비만 치료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먹는 양을 좀 줄이고 좀 활동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치료를 보통 하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 약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식사를 좀 식욕을 좀 떨어뜨리거나 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서 나와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산후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살이 몇십 킬로가 쪄가지고 막 밖에 맞아요. 나가는 것도 좀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러던데 네. 아무래도 이런 산후비만은 또 치료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산후비만은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출산 후에 체중 증가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임신 중에 체중 증가고요. 그 다음에 임신 전에 체중이 얼마였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유수를 했느냐, 아니면 출산력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산후비만을 예방하려면 가장 좋기는 임신하기 전에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든지 최대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 임신 중에도 체중 증가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체지방 지수가 30 이상인 그런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체중 증가를 한 5 내지 9kg 정도, 그러니까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체중 증가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만을 치료하실 때 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비만 치료는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어느 분들이나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딱 이렇게 약 하나를 먹고 딱 이렇게 살이 쏙 빠지는 그런 명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왕도가 없기 때문에 나의 생활 습관을 변화를 통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서 단기간 딱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뺐어. 그리고 딱 손을 놔버리면 다시 또 요요가 생겨서 또 다시 재증가하고 그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체중 감량 계획을 세우실 때는 단기적 목표, 그다음 장기적 목표를 같이 동시에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도 비만의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비만의 가장 큰 문제가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까 언뜻 그 대사질환 얘기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나요? 사실 비만 합병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동반 질환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비만과 관련돼서 같이 나타나는 질환들 흔히 알고 계시다시피 이형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 고지혈증, 그리고 요즘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이라고 해서 술도 드시지 않는데 이제 간 조직 안에 지방이 많이 끼어서 그 염증을 일으켜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있습니다. 자다가 코골이를 많이 하시거나 주무시다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비만한 경우에 굉장히 자주 동반되고 비만 치료해야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요즘 보면 또 통풍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은데 비만하신 분들이 이제 나쁜 식습관과 관련돼서 이렇게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같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체중 부담이 많다 보니까 관절이 많이 안 좋아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질환들을 관리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체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비만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질병이 올 수가 있네요.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다이어트 같은 거 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살을 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조건 굶는다, 간헐적 다이어트를 한다, 또는 뭐 식욕 억제제를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건강에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네, 단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식욕은 줄어들게 돼 체중은 빨리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급격한 체중 감량 때는 보통은 근육량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되도록이면 운동을 같이 하면서 병행하셔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이런 근육량 감소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간혹 이제 아주 쉽게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단기간 작용하는 식욕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억제제를 자주 드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3개월 이상 처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용했다가 끊으면 다시 또 요요가 생기고 또 복용했다가 끊으면 요요가 생기고 또 요 약제의 단점이 혈압을 올리거나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불면증, 우울증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많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작용한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약제를 중심으로 아마 같이 보조적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비만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초고도 비만일 때인 것 같거든요. 이때는 보통 비만 치료하고 또 다른 좀 치료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저희가 체지방 지수가 35가 넘는 경우를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진료실도 오시는 분들 보면 체중을
한 체중이 막 100kg 넘어가신 분들은 3개월 동안 5 내지 10% 체중 감량을 해도 여전히 100g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제가 보통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을 보통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비수술적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시고 실패한 경우에 그래서 체지방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아니면 체지방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보통 비만 대사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위장의 위에 밴드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장의 일부를 잘라낸다든지 위와 소장을 연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수술을 이용해서 이제 비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체중을 감량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시 우리가 생활 습관 교정이 같이 이어지지 않으면 다시 또 체중이 재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식생활 습관 교정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비만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흔히 식단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좀 효과적인 식단 조절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우리가 식품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어떤 구성 성분을 좀 조정해서 우리가 좀 체중 감량을 좀 어떻게 해보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예가 뭐 황제 다이어트, 뭐 덴마크 다이어트, 뭐 저탄 고지 다이어트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 열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똑같은 식품을 먹더라도 똑같이 배가 부르더라도 섭취한 열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쉬운 방법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야채 같은 경우에 에너지 밀도가 되게 낮은 식품이고 지방이 많거나 초콜릿 같은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품을 이제 먼저 많이 먹어서 배를 불리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식품을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되도록이면 식품을 조리할 때 튀기거나 뭐 굽기보다는 이제 삶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이런 조리법을 선택하시면 열량 섭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유행하는 간헐적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열량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한 번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저열량 식사하는 것이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그 방법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능도가 높고 이러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1년 이상 장기 연구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다이어트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 식이요법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은 살이 찌게 되면 운동도 중요해지는데 참 움직이기가 싫어지잖아요. 근데 운동도 비만인 사람들은 함부로 해서 또 안 된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딱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에 아주 의욕이 넘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시다 보면 다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되도록이면 이제 비만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저희가 운동을 바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체중을 감량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도록 이렇게 권유드리고 또 운동 시작 전에는 스트레칭을 아주 잘한다든지 이렇게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이라는 건 사실 이제 체중 감량기보다는 유지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운동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나의 생활의 일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예. 꾸준히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헬스를 하는데 몸무게는 그대로거나 약간 는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 보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체중은 똑같다. 오히려 초기에 조금 더 는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체성분 분석 검사를 해보면요.
오히려 근력이 늘고 지방이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간혹 보면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체중이 똑같아요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일상생활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시간 열심히 운동하고 집에 오셔서는 소파에 딱 붙어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 1시간 이외에는 예. 거의 활동량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집에 와서 네. 또 운동할 만큼 많이 채운다고도 많이 맞습니다. 먹잖아요. 이 네, 정도 맞아요. 먹어도 돼 이러면.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예요. 네, 헬스장 맞아요. 가서도 네. 2분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1분 운동하시고 50분 이야기하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네.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 하나를 딱 먹어서 살이 빠지면 좋겠지만 그런 약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약물 치료만으로 혹시 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약만 쓰진 않고요. 그냥 저열량 식사라든지 운동을 같이 하는 연구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혹 이제 저희가 식사 조절 다이어트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한 군, 그러니까 행동 교정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에는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체중 감량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만 치료를 할 때는 약만 써서는 안 되고요. 약만 딱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오히려 그 약은 효과가 없는 약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조절, 운동 조절, 그다음 행동 교정하면서 약도 같이 쓰시고. 그리고 제가 비만 치료제를 쓸 때 항상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 약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체중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은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는 걸 좀 도와주는 약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식사 조절을 하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약들이기 때문에 좀 적게 먹어도 많이 힘들지 않게 그런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 동안 식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꾸준한 운동 얘기해 주셨고요. 또 식단 조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비만은 치료도 잘해야 되겠지만 예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일생을 보면 비만해지기 쉬운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 소아 같은 경우에 영아기 5 내지 6세, 그다음 사춘기, 남자분들 같으면은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입사 후, 그다음 결혼 후 이때 굉장히 비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여자분들 같으면 사춘기, 그다음에 이제 그 임신과 출산, 폐경기 이때 비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본인이 체중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증가했다 싶으면 조금 더 식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조금 빨리빨리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누구나 관심이 많은 주제 비만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 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새해 들어서 정말 다이어트라든가 비만 탈출 여러분 많이 계획을 세우실 텐데 오늘 정보가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이급희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체중 조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